그럼 지금부터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인디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미래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 경험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친환경 학습 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저도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세션 1 사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발표는 교육과 공간이 만나는 곳 미래학교라는 주제로 교육 행정과 교사, 건축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미래학교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분들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원의 시선으로 바라본 미래학교 수업 혁신으로 만나는 미래학교 공간이라는 주제로 종암중학교 유미란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암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유미란입니다. 본래 행사를 진행하시는 측에서 교사의 입장에서 사전 기획과 공간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학교의 입장에서 본이라고 주제를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교사 개인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학교가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학교의 입장에서 사전 기획과 공간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종암중학교를 대표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암중학교는 40년째 종암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이고 올해도 70명, 80명의 구성원들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공간 혁신 과정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사전 기획 이전 그리고 사전 기획 단계 그리고 사전 기획 이후의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 기획이 시작되기 전 종암중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암중학교가 공간혁신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 혁신미래학교에 지정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테크놀로지를 통합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혁신 교육을 진행할 미래학교를 모집을 했고요. 저희 학교가 당시 구성원의 87% 정도가 혁신미래학교 지원에 찬성을 해서 그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업에 지원을 했던 이유는 혁신학교나 마을자치학교에 대해서도 제의가 많이 들어왔지만 혁신미래학교에만 공간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걸 위해서 예산이 좀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혁신미래학교를 지원하면 한 해에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 학교 구성원들이 이제 열심히 힘을 합쳐서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었는데 공간혁신에는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러면 교육부 학교 단위 공간혁신에 지원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거기에 지원하게 됐고 그래서 2019년부터는 교육부 학교 단위 공간혁신 대상 학교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9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당시 교직원이 40명 정도였는데 40명 중에 17명이 TF팀에 지원을 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공간혁신과 혁신미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TF팀이 공간 혁신 및 교육 과정 혁신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교직원 설문도 하고 학부모나 학생 설문도 진행해서 그래도 공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을 조금 마련한 상태로 2020년 사전 기획 단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도를 하셨고 저희에게 이제 사전 기획을 제안하셨고 서로 아키텍츠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아키텍츠, 서울시 교육청, 성북강북 교육청이 함께해서 사전 기획을 만들어 갔는데요. 업무 담당자로서 사전 기획을 이렇게 세 가지
의 업무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담당자로서 사전 기획을 위해서 건축 전문가, 교육청, 학교 간의 협의를 진행해야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 참여 설계를 위해서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를 진행해야 됐고, 또 저희는 구청이나 지역 주민 그리고 유관 기관에게 학교의 사업에 대해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주변 유관 기관과의 소통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혁신미래학교 종암중학교 혁신미래부의 업무였고, 그 업무를 진행한 과정에서 사전기획 보고서도 작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건축 전문가, 교육청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업무 담당자가 협의하는 것에서는 먼저 사업 범위, 예산, 행정 절차 그리고 각각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5일에 실무 담당자하고 건축가가 같이 모여서 사전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 자세한 과정은 올해 진행되는 거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진행되면서 교육청의 지원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제 아까 장 학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 전문가님이 뒤에서 이제 사전 기획과 관련돼서 진행하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학교 업무 담당자로서 학교에서의 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업무 담당자로서 혁신미래부는 공간혁신의 비전,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학교 구성원, 곧 사용자가 되는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 토의, 그다음에 워크숍, 그럼 설명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설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사용자 참여 설계를 위해서 구성원 간의 협의를 진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2019년에 이미 그 혁신미래학교로 지정되고, 그다음에 반학기 정도 동안 학교의 비전에 대한 워크숍을 좀 꽤 많이 진행을 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혁신미래학교에 대한 비전 공유하고 교육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공간혁신도 일정 부분은 워크숍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간에 진행됐던 내용을 건축가님에게 전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가님이 더 원하신 구체적인 워크시트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더 적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가님이 이제 공간에 대한 제의를 해주시면 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교직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필요한 상황, 그다음에 결정이 필요한 상황, 그다음에 토론이 필요한 상황마다 토의를 소집하거나 그다음에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으로 이제 의사 결정을 진행해 갔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전체 워크숍으로 건축가님도 모시고 학교 교직원 전체가 모여서 건축가님의 설명과 그다음에 토론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결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은 아시다시피 작년 2020년이 코로나 상황이었던지라 아이들이 학교를 잘 올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네이버 밴드로 전체 학생들과 교직원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는 중이었었고, 그 중에 그 학생 소집단 봉사활동으로 안토니 가우디라는 팀을 꾸리고, 이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학교의 문제점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내용을 또 건축가님에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이제 이후에도 꾸준히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해서 이제 봉사활동, 소집단 봉사활동을 진행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사, 학생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고 그 내용을 건축가님하고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 틀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6월에 학부모 총회를 하면서 미래학교 설명회를 진행했고요. 그 미래학교 설명회에 공간혁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때 당시 성북구청에서 지하 주차장과 관련된 의견을 주셔서 그 내용까지 통합해서 학부모에게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 설명을
마치고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한 학부모 총회였고요. 그걸 마무리 짓고 이제 그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다시 수합하는 방식으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합해서 이제 사전 기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중점을 뒀던 업무가 혁신미래학교라는 것이 그냥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부모는 물론이고 지역 사회와도 어느 정도의 연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요. 그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적극 추진하신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학교 지원 거버넌스를 이제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대표는 물론이고 동창회장, 학교 운영위원장 및 인근 지역의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모셔서 저희 학교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간혁신도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공간혁신을 하면 주변에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저희는 1, 2년 안에 그 당시에는 1, 2년 안에 진행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1, 2년 안에 할 일이지만 사실 지역 주민들은 평생 이 학교를 안고 살아가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의 운영에 대해서도 지지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차원으로 거버넌스 구축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중간에 성북구청에서 이제 먼저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해오셨고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학교 구상 안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화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넣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사전 기획 마무리 단계에 막 부랴부랴 진행을 하던 중이었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찬성하셨습니다. 당시 본청에서도 찬성하시고 구청에서도 찬성하시고 학교 운영위원장들도 찬성하시고 학부모님들 학부모 운영위원회에도 통과되었고 마지막에 이제 학부모 전체 설문도 돌렸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복합화도 하자 이렇게까지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내용들을 다 통합해서 이제 서로 아키텍트 측에서 종암중학교 공간혁신 사업 사전 기획 용역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고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이제 김정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이제 그 사전 기획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학교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이후에 이제 9월 그러니까 2학기에 학생들이 오고 그리고 이 사전 기획 작업을 교육 과정 안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 그리고 교육 과정 창체 동아리 그리고 창체 봉사 활동 그리고 교원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공간혁신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을 수업에 녹여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먼저 교과에서는 저는 국어과라서 국어과에서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3학년에서는 기술과에서도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학교도 바꿔봅시다라고 공간혁신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종암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는데 1학년 2학기에 국어과에는 설문하기, 그 다음에 토의하기, 그리고 그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기라는 그 성취 기준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수합해서 프로젝트 수업으로 만들어 본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공간에 대해서 탐색하고 탐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설문한 것을 종합해서 자신들이 이제 우리 학교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제안서를 만들어내고 친구들의 제안서를 듣고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으면서 토의를 진행하는 과정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학급별로 모든별 제안서가 수합되면 그 수합된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면서 이제 이걸 조금씩 바꿔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1반부터 8반까지의 공간혁신 제안서를 패들렛에 올리고 모든 학생들이 이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피드백할 수 있게 이렇게 수업을 준비했고요. 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이야기가 기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런 그 수업의 결과 학생들이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면담 토의하기 관련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설문을 돌렸는데요. 평가 결과 아이들은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미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았던 점을 적으라고 한 거니까 좋았던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학생들의 의견을 담아서 학교를 개발하고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그리고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학교가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뭐 다 재미있고 좋았다 이런 내용인데, 이 밑에 너무 재미있었다 해서 학생의 그런 기분이 느껴지실 텐데요. 내가 운동장을 원하는 대로 디자인한다는 게 너무 재미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교실을 디자인한 학생도 있었고, 운동장을 디자인한 학생들도 있었고, 화장실도 있었고, 각각 이제 지역을 정해서 했었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다고 평했고, 또 어떤 학생은 마치 교사의 수업 의도와 평가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양,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상으로 우리 학교의 공간을 우리 조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다시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이 활동에서 자신은 PPT 제작과 발표를, 그러니까 사회자를 맡았는데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아이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 수업을 진행했고, 또 저희가 이제 사전기획과는 별개로 혁신미래학교 차원에서 미래교실을 하나 자그마하게 꾸며봤는데, 그 꾸미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좀 넣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따사모라고 생태환경조성연구 학생 동아리인데요. 저희 학교가 혁신미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1학년은 생태를 주제로 융합 수업을 할 수 있게, 이제 주제가 생태고 2학년은 문화예술, 3학년은 진로, 이렇게 되는데 1학년 생태를 주제로 하면서 사전 기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학교 외부의 생태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학생들과 교사가 같이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으로 아이들이 이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학교 그 외부 환경 조성에 대한 사례도 보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들이 설계해보는 단계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안토니 가우디 소집단 봉사활동으로 처음에는 사전 기획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2학기 때 서로 아키텍츠의 그 소장님을 모셔서 전문가 특강도 듣고 소장님하고 같이 그런 설계도 해보는 작업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학기 말에 공간혁신 관련해서 학교 내 대회를 했는데 그 진행도 이 아이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쫑아뜰은요, 종암 아름다운 뜰 가꾸기라는 교원 학습 공동체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개운산 가운데 딱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개운산과 학교가 어우러져 생태 환경이 어떻게 하면 잘 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연구해 보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던 교원학습 공동체, 사실 연구회고요.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생각보다 학교에 땅이 별로 없구나, 뭐 이런 내용 인식을 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공간 혁신을 이제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까지 진행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020년에 저희가 했던 활동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혁신미래학교 발표회, 뭐 이런 거 보고서 이런 걸 통해서 다른 학교들에게 이제 홍보하고 전달하는 활동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교사가 이 일을 처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종암중학교는 40년을 이 자리에 있었고요. 40년 만에 한 번 이루는 이 어떤 공간 혁신인데, 저는 이 학교에 5년 있다가 갑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 나서 이 공사가 더 진행될 것이고, 학생들은 또 3년만 지내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계했는지,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올 그 뒤에 올 사람들한테 두고두고 이 일에 대해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러면 이 일이 제대로 대강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앞으로도 쭉 써야 될 학교인데. 그런데 저희는 그걸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이지도 못하고요. 또 그럴 수 있게 집중할 수 있을 만한 여력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 지원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에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가 신청해서 학교가 진행하는, 그리고 학교의 창의성만 가지고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별로 어떤 위원회가 따로 꾸려졌으면 좋겠고, 또 그 사람들이, 기존에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일을 함으로써 얻은 어느 정도의 이런 그런 능력들, 이 일이 잠깐 있는 이벤트지만 이벤트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역량이 요구되는데, 이 역량이 이벤트로 끝나버리면 서로에게 너무 마이너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역량이 사실 제 교직 몇 년, 40년, 30년 안에 한 번 있는 일이라면 교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실 조금 소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암중학교의 사전 기획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학교 입장에서 본 사전 기획과 공간 혁신 를 발표해 주신 유미란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미래 학교, 학교 공간과 교육 활동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주제로 종암중학교 사전 기획가이시기도 했고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고 서로 아키텍트 대표이신 김정임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서로 아키텍트 김정임입니다. 네. 제가 윤미라 선생님을 진짜 한 거의 1년도 더 오래 전에 시간을 지나서 뵀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으셨네요. 사실 사실 저희가 종암중학교 할 때는 그때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그 프로젝트 자체가 없었을 때예요. 그냥 서울시 교육청에서 3개 학교를 먼저 리모델링에 대한 사전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를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고, 나머지 2개는 개축으로 바뀌면서 종암중만 그냥 리모델링으로 해서 사전 기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고서 납품하고 끝내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진행이 답보 상태가 되고, 그런 거를 저도 최근에 이제 공공건축 심의 들어간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서 알았는데요. 또 저희가 또 도와드릴 있으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안에서 진짜 그 어떤 학교 공간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교육 행정상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의 문제들, 또 관여한 사람들이 뭔가 이제 계속 이동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저희 사전 기획할 때 처음 들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청에서 같이 저희랑 회의 가셔가지고 많이 하셨던 말씀이, 이분들은 본 설계를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그 개념이 없으시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한 논의를 이분하고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하고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막 이거에 대해서 약간 경악하셨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로세스 상에서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고, 저는 사실 지금 그린 스마트 스쿨 5개년 계획 얘기를 듣고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때 우려를 했었거든요. 이게 뭐 전국에 뭐 엄청나게 많은 학교가 있는데 올해죠, 내년인가요? 또 뭐 400 몇십 개를 하고 그 해 다음에는 더 많이 뭐 계속 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건축가니까 건축가 그룹 안에서 학교 공간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서 그거를 잘 수행할 그걸 감당할 만한 풀이 있을까? 그게 사실 첫 번째로 제일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교육 행정상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걸 이제 같이 파트너십으로 해나가는 그 산업 분야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가 왜 획일적으로 그냥 표준 설계도에서 막 빨리 많이 짓는 걸 목표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반복될까 봐 우리한테 다시 그러니까 40년 만에 근데 내부 연한이 돼서 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으니까 40년 만에 이렇게 다들 학교들을 개축하는 일을 하는데 그 과거에 했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비판을 해왔었는데 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까 봐 사실은 그게 제일 우려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은 유미란 선생님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면 좋겠지만 저는 오늘 제가 건축가로서 오늘 무슨 앞으로 이제 학교를 이게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만이 아니라 그냥 학교 공간이라는 거 앞으로의 학교 공간에 대해서 조금 공간 전문가로서 고민한다는 취지에서 학교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제가 1년에 소량이지만 조금씩 학교 일을 했던 것들을 가지고 조금 공간 얘기를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표준 설계도에서 이제 늘어나는 학령 인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학교들을 지었어야 됐었죠. 그래서 이제 62년에 제정된 표준 설계도가 94년까지 이제 유지가 됐었고 사실 뭐 저는 그 이후에도 학교 설계를 진행을 해봤지만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공무원 사회라는 게 새로운 시도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모든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고 과거에 검증된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학교 모델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신축된 학교들도. 학교가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나 저희 세대에서도 사실 동네에서 굉장히 좋은 건축물이었었고 뭐 예전에는 이렇게 뭐 공습 같은 건가요? 뭐 민방훈련 같은 거 할 때 학교로 다 대피하던 시절이 있었었죠. 거기가 가장 내구성도 좋고 안전한 잘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반면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학교는 요즘은 뭐 교육청에서도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조금 학교 공간을 많이 개선하긴 했지만 아이들 기준에서 보면은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굉장히 안 좋은 건축물로 학교를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학교에 그 이렇게 화변기라고 그러죠. 수세식이 아니라 좌변기가 아니라 화변기들이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제가 최근에 가본 학교 중에도 이렇게 양쪽에 변기가 있으면 한쪽 열은 좌변기고 한쪽 열은 화변기고 뭐 이런 학교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볼일 보고 싶을 때 화변기가 불편하고 집에 와서 쉬는 시간에 집에 와서 보고 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학교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그냥 주어진 거니까 다니지만 조금 기이한 공간들로 인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 사진은 70년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제가 뭐 한 3, 4년 전쯤에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선생님이 칠판 앞에 교탁에 서 계시고 그냥 강의식 수업을 하는 그런 교실의 형식은 거의 바뀌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사회는 사실 과거랑 비교하면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이런 사회 조직에서는 상부 이제 정보를 독점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주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그냥 담당한 일을 잘 해내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사회였다 그러면 지금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되게 수평적인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에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개성과 창의성과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수평적인 관계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의 교육의 방향은 이렇게 전달자로서의 교사와 수동적 학습자로서의 이렇게 학생 간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다자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제가 이제 저의 그 학교를 다녔던 시절을 떠올려봐도 중고등학교 때는 주로 이제 이런 식의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대학 생활을 상상해 보면 저는 이제 학교라는 의미가 그 공간적으로의 의미는 그 또래 집단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모아놓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유튜브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걸 배울 수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칸느 영화제 가서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요새 영화도 스트리밍으로 많이 보죠.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물었는데 인터뷰어가 대답한 게 자기는 그 극장이라는 공간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거의 가장 큰 의미는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우리를 꼼짝 못하게 그 장소에 둔다, 한 장소에 둔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어떤 영상이나 음향이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감동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한 장소에 꼼짝없이 모여서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 공간의 아우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무리 스트리밍 서비스가 발달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고 학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진 시대에서 그럼 학교라는 공간은 이좀 학생들은 뭐 소비자라고도 할 수 있고 학교 공간의 고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감동을 그 공간에서 줘야 되는지 어떤 활동들을 거기서 해주고 그렇게 봤을 때 기존의 이런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형식의 교실로는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공간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요거는 사실 학교 전체를 건드린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하고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에 첫 해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괄 건축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19년에 했던 원효초라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교장 선생님과의 어떤 인연으로 제가 이제 뭐 1학년 교실도 하고 돌봄 교실도 하고 교육 그 도서관도 고치고 뭐 선생님 휴게실이라든지 교사 식당, 뭐 보건실, 교문 막 이런 것들을 한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렇게 계속 고쳐나간 사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교실 공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도 굉장히 생각해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원효초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1층에 1학년 3개 교실이 있고 2층에 2개 교실이 있는 상황이었고 지하 2층에 돌봄 교실이 3개 교실을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하지만 이렇게 언덕에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는 뷰랑 뭐 다 터져 있는 상황이었고 채광도 좋고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건축가란 직업은 이게 표준화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면 그 학교의 특수 상황 물론 이제 보편적인 어떤 교육 공간의 방향을 가지고 가지만 특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효초를 딱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딱 발견한 거는 이 복도가 이게 이제 여기 본동이 있고 이게 증축동에 여기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1학년 교실 앞에 이 복도가 통과 교통이 발생하지 않는 복도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년이 복도를 통해서 다른 곳을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얘기는 1학년 교실이 이거를 같이 써도 크게 여기를 닫아서 쓴다고 해도 무방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참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이게 아이들이 한 34, 5명 정도 수용되던 교실 크기였는데 지금은 한 24명 정도 보통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 교실에 가장자리 여유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중간 놀이 시간에는 여기서 뭐 인디안 텐트도 펼쳐놓고 다양한 놀잇감들을 가지고 이렇게 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제가 요 공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학교를 좀 풀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죠. 저희가 이제 우리 세대는 성장하면서 계속 가정 형편이 나아지고 국가나 가정 형편이 점점 성장하고 나아지는 세대였다면 앞으로의 세대는 점점점 좀 못 살게 되는 일종의 그러니까 풍요로움에서 조금 멀어지는 저성장 시대로 가니까 그런 세대가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에 누리는 것들을 덜 누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경제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더 풍요로운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해내야 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유라는 거를 몸으로 체감하기를 바랬어요. 그런 걸 통해서 좋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간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 공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공간을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서 사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에도 건축 비평가가 쓴 책인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인지과학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쓴 책이었는데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진짜 약간 짜릿한 느낌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몸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필링이라는 거를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면 뇌가 그거를 먼저 인지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인지과학의 발달로 그게 이제 신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을 뇌가 수용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몸을 통해서 먼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간을 사용하거나 아이들이 여기서 어떤 신체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사고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공유라는 거에 또 힌트를 준 게 요 반에서 수업을 하던 때였는데요. 이 반에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공간 수업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요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 요쪽 복도의 요 부분은 이 교실의 경계를 여기서 짓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이 공간은 이 교실에 포함돼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여기다가 우리 다락방 같은 거 만들어 주실 수 있죠 그러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는 다른 반에 없는 게 있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 좋은데 그럼 1반 2반 애들은 어떡하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다 뭘 만들어서 같이 쓰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더불어 이런 여유 공간들을 조금 빼내서 오히려 이걸 모아가지고 같이 넓게 쓰게 만들어주고 교실은 최소한의 학습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쪽 기존 복도였던 곳에다가 이 교실들의 여유 공간들을 빼서 이제 만들어주고 아까 이제 그 장학사님께서 보여주신 거에서 초중고의 교실의 기본 사이즈가 나와 있던데 이 학교는 이제 7.5에 8.1m였는데 저희가 6m에 8.1m 정도로 기본적인 그 학습 공간으로 좀 축소를 하고 그때 그 치수의 하나는 요 기둥에서 여기까지 피난 거리가 최소 1.8m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둥에서부터 1.8m 밀어서 교실을 다시 조성을 하고 이쪽에다가 공유할 수 있는 놀이 공간들을 만들어 줬어요. 놀이 공간도 될 수 있고 뭔가 수업 공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아까 이 공간도 커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두 층짜리 저희가 책마루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런 공간을 지어주고 교실에서 각자 학급별로 관리하는 학급 도서 여기서 공동으로 관리하게끔 그러면은 이제 아마 책을 똑같은 책 3권 살 돈으로 다른 책 3권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공유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이쪽에 쭉 수납장을 짜서 여기다가 이제 아이들의 뭐 장난감이라든지 학습 교재 같은 것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문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굳이 교실별로 이렇게 되면은 뭐 그 시건 장치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쪽은 시건 장치를 없애고 여기서 그냥 시큐리티가 되게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 전체를 1학년 합 러닝 존. 그러니까 개별 교실의 나열이 아니라 러닝 존 개념으로 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영역성을 가지고 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쪽은 전부 이 부분 여기만큼은 전체가 다 이렇게 폴딩 도어로 열릴 수 있게 해서 열어놓고 어떤 경우는 이 반이 여기까지 그냥 나와서 수업을 이렇게 통합적으로도 할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거는 그럼 선생님들도 뭐 어떤 선생님이 구연 동화를 배우러 다니신다 그러면은 여기서 합반 수업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약간 공유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교실에 나열해서 이렇게 전체 통합 러닝 존으로 조금 공간을 변환하는 방법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학교 공간에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기존 공간을 기존에 있는 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획기적으로 좀 바꾸는 방법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기존 학교 공간에서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교실이 뭐 네모난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네모난 교실 똑같은 크기의 네모난 교실들이 일렬 배치가 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공용 공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개실들에서 어떤 목적 활동을 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 서로 간의 상호 교류할 공간이 전혀 배려가 되어 있지 않죠. 운동장밖에 없습니다. 학교에는.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필요한 것들이 이런 공유 공간들을 만들어서 또래 집단들이 같은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옆반 친구들, 다른 학년 언니 오빠들하고도 좀 만나서 어우러질 수 있는 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주는 게 저는 미래학교에서 1차적인 목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 요 연초 얘기를 하면 2층에는 교실이 2개뿐이어서 이쪽에다 만들기엔 조금 스케일이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즈의 축소된 교실을 세로로 세우고 사이에다가 공유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런 형식이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다락방 같은 느낌을 주려고 계단을 몇 개 만들어서 안쪽에 작은 이런 공간을 만들고 요 두 개의 교실은 이렇게 코너를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쪽은 화이트보드 칠판인 벽체가 밀려 들어가서 이쪽 벽 사이로 들어가고 이쪽은 폴딩 도어를 해서 코너가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모습인데 지하 교실의 모습이고요. 이쪽에 이렇게 이제 반이 열어놓고 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요건 이제 2층 교실의 모습인데, 요게 이제 지하에서 이거 중간 놀이 시간에 찍은 사진인데요. 세 반 아이들이 여기 몰려나고 다 같이 노는 상황이 돼요. 교실 문은 활짝 열어놓고, 요게 이제 아까 그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알코브처럼 들어가 있던 공간에 이렇게 2개층짜리 책마루를 만들어줬고요. 요게 2층 교실의 상황인데 이렇게 코너가 열립니다. 양쪽 교실이. 그래서 이제 닫기 시작하면은 한 반이 닫혔고 이쪽 반이 이렇게 벽이 닫히고 문이 닫히고 해서 이제 따로따로 수업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양쪽 교실이 이렇게 열려서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반은 이걸 닫고 수업을 하고 이 반 여기까지 열어서 같이 통합 수업을 한다던가 뭐 다양한 형식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놀이 시간에 노는 모습들이고요. 돌봄 교실도 제가 이제 요것도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다 생각한 게 기존에 이렇게 3칸짜리 교실이고 각자 돌봄 선생님이 한 분씩 계셨는데 사실 돌봄 선생님들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만들자 그랬는데 굉장히 처음에 싫어하시더라고요. 관리가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득한 게 원하실 땐 언제든 닫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 3분이 같이 아이들을 보는 게 훨씬 좋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 뭐 예를 들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셔도 나머지 2분이 같이 보시면 되니까 훨씬 유연성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설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요거 보여드린 이유가 아까 그 꿈단 교실 보여드린 거는 여름방학 공사를 했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이 여름방학 공사가 방학 내 안 끝나니까 돌봄 교실 공사를 먼저 해서 아이들이 개학하고 오면 여기서 수업을 일단 진행을 하고 공사 끝나면 들어가게 하자. 그러셔서 이제 여기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이런 공간에서 3반이 수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래요. 제가 나중에 담임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하나로 통합하면서 돌봄 스테이션이라는 걸 따로 만들고 이쪽을 이제 돌봄 교실 개념으로 했는데 이 돌봄 스테이션은 선생님들 이제 업무 보시는 자리도 있고 주방 같은 게 있어서 아이들 간식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이런 돌봄 스테이션으로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돌봄 스테이션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집안의 집처럼 집을 3채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돌봄 스테이션도 아까 그 복도에 이 공간까지 나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한 채의 집. 그래서 이쪽으로 선생님 책상이 배치가 되고 여기 주방 같은 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뭐 만들어줄 수 있고 아이들 간식 바처럼 그래서 이 앞에 아이들이 앉고 이쪽은 이제 복도였던 공간을 한 단 높여서 이렇게 바닥 난방해서 좀 좌식으로 앉아갖고 차를 마신다거나 선생님들이 아이디어 주신 게 이제 돌봄 활동 중에 중간에 좀 몸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럴 때는 여기서 아이들을 좀 쉬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유리에다 이제 커튼도 하나 달아서 쉴 수 있는 장소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집이 하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책으로 약간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집처럼 책으로 만든 집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해서 아이들이 여기서 좀 뒹굴뒹굴하면서 책을 읽게 하는 장소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진행할 때 돌봄 교실을 생각하면 요새 돌봄 아동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아이들 입장 생각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빨리 집에 가서 뭐 맘대로 눕기도 하고 뭐 그러고 싶은데 사실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학교에 계속 남아서 책걸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 상황을 약간 집에 있는 것 같은 상황으로 바꿔주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개의 집은 그냥 그 위에 이렇게 신발 벗고 신라도 벗고 올라가서 여기도 이제 난방을 다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뒹굴뒹굴하면서 좀 놀 수 있는 자리로 하고 이쪽에는 선생님들 원하신 대로 이제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요거 따로따로 어떤 뭐 방과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업도 하시더라고요. 미술 같은 거 배우는 애들은 여기 모여서 수업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도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서 그냥 요새는 한 반이 한 20명 남짓 되니까 그냥 닫지 않고도 3반이 수업을 각자 하셨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똑같은 교실을 3개로 나눠놔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공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영역으로 분리만 해주면 이 안에서 굉장히 3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게 이제 뭐 3반이 적당할지 그게 5반까지도 가능할지 이런 거는 조금 연구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완성된 모습을 보면 여기 이제 아까 책들 꽂아놓고 한 데고 여기가 그냥 올라가서 뭐 보드 게임 같은 거 이쪽에다 넣어놓고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약간 그래서 마을에 있는 집들 사익 공간 같은 여기는 저희가 이제 정원이라고 해석을 해서 약간 이제 비닐 타일도 이렇게 잔디 모양 프린트된 비닐 타일을 깔아줬는데 집에서 이제 한 단 내려오면 마당 같은 데로 내려오고 거기서 이렇게 또 아이들이 테이블 놓고 앉아 있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쪽 교실 앞에 있던 큰 집, 여기는 가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게임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이제 두 채의 집과 이쪽에 돌봄 스테이션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폴딩 도어를 이렇게 닫으면 반을 좀 나눠서 또 수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중학교를 하나 설계를 했었는데요. 마고 카니중이라는 중학교입니다. 이거 이제 현장 설계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그 마을결합형 학교라는 거를 아예 현장 설계 나올 때부터 그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목표 중에 하나도 마을결합형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결합형 학교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삶을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가 아니라 삶을 배우는 장소로 해서 학교의 경계가 조금 느슨해서 지역사회에 좀 열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사실 여기에 학교장님들은 굉장히 우려도 많이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요새 이제 뭐 보안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 마을결합형 학교라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사실 기존의 마을결합형 학교도 이렇게 주로 몰형으로 많이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몰형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막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끊을 때는 쉽게 끊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선과 학생들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건 진정한 마을결합형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곧 학부모이고 교육 주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또 학교 자체가 이제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평생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고 지금 미래 사회는 사실 과거에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만 갖고 절대로 지금 살 수 있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정보들의 귀를 기울이고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평생 교육 의 장으로서도 학교가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둘러져 있고 거기서 한번 어떤 버퍼존을 거쳐서 학생들이 쓰는 공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버퍼존을 이제 그 교과 교실지 하면 홈베이스를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베이스를 저희는 버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연대와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들어올 때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커뮤니티형 실내 광장을 두고 그 주변에 시청각실, 식당, 체육관, 도서관 등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했고요. 여기 약간 감시를 위한 이제 행정실도 그 바로 옆에다 배치하고 그 사이에 홈베이스가 있고 2층부터 해서 학생 순환 동선들이 이렇게 루프로 삼각형 루프를 이동하면서 학생들은 이쪽에 교과 교실들이 배치해 있는 형태로 기본적으로는 학교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공간은 여기 이제 중정을 포함하고 있고 1층에는 여기 이제 도서관이 같이 있어서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 광장의 면에서 이쪽이 도서관인데 도서관에서 뭔가 이렇게 책들이 같이 흘러나와서 저희가 여기는 책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도 이제 뭔가 좀 관리를 덜 해도 되는 성격의 책들이 같이 꽂히고 아이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발표회도 할 수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홈베이스들을 이제 3계층에 걸쳐서 만들었고 좀 이따 사진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제 단면상에서 보면 이게 마을 그 커뮤니티 광장이고 이쪽에 이제 책동산이라는 2층까지 올라가는 큰 계단이 있고 여기가 요 아래가 이제 도서관이고 도서관에서 바로 중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교과 교실들이 배치돼서 아이들이 이동하면서 서로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 교류가 가능한 그런 학교의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전체 조감도는 이런 모습이고요. 사실 작년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개관식을 11월에 했어요. 그래서 11월에 제가 개관식 때 갔는데 요 이제 담장이 없는
학교이고 들어오는 요게 중앙 로비의 부분이고요. 뒤쪽 공원하고 연결된 모습인데 내부 공간에 이제 이게 어떤 그 광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날 좀 그 개관식 행사할 때 좀 약간 감격스러웠던 거는 아이들이 이제 다 나온 상황은 아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른들은 여기 앉아고 행사를 진행하고요. 아이들은 요쪽 요 복도에 쫙 이렇게 3계층을 서 있는데 맨 끝에 아이들이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접어 자기 소망을 쓴 종이 비행기를 접어 거기서 확 날리는 행사를 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이제 이 공간이 저희가 건축가로서 설계할 때 이제 생각했던 그런 어떤 공간감이 돼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전학년이 다 나오진 못하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들을 해나가기를 바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학교에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홈베이스들이거든요. 이렇게가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앉아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하고 만들어주고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2층까지 연결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중암중학교 제 중암중학교는 사실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선생님 아까 유미란 선생님께서 너무 그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 사실 저희도 이제 기획 설계라는 거를 사실 이제 해서 저희가 4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서 3월부터 시작해서 6월 말에 납품을 드렸고 공식적인 회의는 6번 정도의 회의를 했었고 중간에 사용자 설명회나 선생님들하고 사용자 참여 워크숍하고 학생 참여 워크숍을 하고 학부모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획 보고서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납품을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 납품을 드리면서도 이게 사실 그 현장 설계 후에 기획 설계는 사실 구체적인 디자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공간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라서 사실 설계자한테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접점들이 사실 좀 잘 안 만들어지고 뭐 사실 저희도 뭐 저 끝내고 나면 다른 일 하느라고 워낙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조금 잘 정립이 됐으면 좋겠고 기획 설계자랑 이제 본 설계하는 사람들 간에 어느 정도는 오버레이가 되는 기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좀 좋았던 거는 중간에 선생님들하고 워크숍하는 과정이었는데 아까 뭐 유미란 선생님 강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선생님들이 적극적이고 참여를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실제로 막 A3 도면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 선생님들이 그려가시면서 각 교과 교실별로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선생님들도 같은 과목 선생님들끼리 의견이 막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워크숍을 통해서 건축가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사실 사용자 집단 안에서의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상시 일상생활 하시면서는 그렇게 공간에 대해서 선생님들끼리 대화를 나누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기회를 통해서 공간 사용에 대해서 선생님들끼리도 의견을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학교 현황 조사를 하고 레퍼런스들을 좀 찾아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유를 드렸고요. 아까 이제 다른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학교의 현황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암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문보다는 후문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후문 쪽에 좀 그 통학로를 이쪽 후문 쪽으로 오는 통학로를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그 선생님들 설문조사라든지 워크지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많이 받고 선생님들께서 그린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취합해서 이게 이제 엑셀에서 다 의견을 취합한 상황인데요. 그런 걸 통해서 조금 키워드들을 골라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의 워크숍에서는 저희가 이걸 하나를 따로 찍어놨는데 그러니까 친구들과 잠시 찾아갈 만한 곳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카페 같은 공간이죠.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교실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모여갖고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학교는 없는 거고 팀 프로젝트 과제하기 좋은 곳. 그러니까 사실 요새는 그냥 저희 때랑은 다르게 아마 저희는 그냥 과목별 숙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프로젝트성 과목들이 많아서 여러 과목을 조금 융복합적으로 수업하는 쪽으로 교육부에서도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신데 막상 그런 걸 할 교실 공간들은 없는 거죠. 공간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학생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 설명회를 하고 저희가 이제 요게 기존 교실들에 대해서 조닝을 좀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교실 성격들을 어느 쪽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존 현황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전문가로서 조금 더 조직을 잘 해드리는 쪽으로 1차적으로는 대안들을 많이 검토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현황이 약간 학년별 교실도 조닝이 잘 안 돼 있고 막 섞여 있는 좀 그런 그때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뭐 1학년 교실이 하나 더 필요하면은 저쪽에다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진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쭉 조닝을 정리를 해드리는 기회로 삼았고 무엇보다 주목했던 거는 지금 여기 보면 요게 본관동이고 요게 본관동이고 요게 증축동이고 요게 체육관이고 요게 이제 정보관이라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도서관이랑 이런 교무실 이런 시설들이 있는 관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서 학교 보니까 이 가운데 중정이 있는데 그 중정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평면적으로 이런 공간인데요. 뭔가 이 중정을 에이트리움화해서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 한의중학교에 있는 그런 식의 실내 커뮤니티 스페이스를 만들고 아이들이 공동으로 쓰는 그런 융복합적 교실들을 도서관이랑 융복합적 수업을 하는 그런 미래 교실들을 이 주변으로 배치해서 이거는 학년별 교실이 아니라 아이들이 공유하는 교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교실을 이용하는 이런 동선상에서 서로 여러 층에서 서로 바라보고 뭐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감을 만드는 거에서 일단은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학교 공간이 이런 구조라고 하면 뭔가 재구조화된 학교 공간은 이렇게 러닝 클러스터로 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런 움직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미래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무슨 ICT를 교육에 도입하고 이런 거는 사실 또 그쪽 전문가들이 해주실 부분들이고 저희가 건축가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기존 학교를 부수고 다시 짓는 건 아니지만 기존 학교에 있는 곳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찾아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용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1단계에선 나머지 교실들은 학년별로 잘 클러스터링을 해서 뭐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도 당연히 본설계에서 할 것이고 이렇게 조닝을 잘 해준 다음에 저희는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러닝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에 좀 집중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종합 클러스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를 이제 2단계에서는 조금 비용을 확보해서 여기를 뚜껑을 덮어서 아트리움으로 실내화시키는 부분까지 하고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구청하고 이제 같이 협력 사업으로 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이쪽으로 이제 정문이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쭉 진입도로가 이렇게 학교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 갖고 이렇게 오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바로 정문을 옮기고 레벨 차가 많이 나는데 그걸 극복하면서 이렇게 운동장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2단계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고요. 제3의 공간이라는 거는 제가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스타벅스가 그분의 책을 읽고 스타벅스라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1의 공간, 제2의 공간은 이제 집이나 오피스 같은 뭔가 기능이 분명한 공간들이고 기능이 분명하지 않은 그냥 누구나가 와서 다양한 영감과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거실과 같은 공간,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으로는 이제 그 본관동하고 이쪽 정보관 사이에 이 공간을 위에 유리 지붕 같은 걸 덮어가지고 실내화시키는 거를 목표로 했었고 저희가 이제 했던 일들이 이렇게 교실 군들을 잘 조직을 하고 이 공간들을 중심으로 지금은 순환동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시 조정을 해서 순환동선을 만들어주고 그 주변에다가 아이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비 자체가 기존에는 로비란 것도 없죠. 보통은 현관 홀만 있을 뿐인데 이 부분이 새로운 본관동하고 별관동하고 정보화관을 잇는 새로운 큰 로비 라운지 공간이 되고 아이들은 이 공간을 중심으로 이쪽에 매점도 배치하고 뒤쪽에 생태 텃밭하고 연결이 되고 1층 부분에 이제 교실들을 털어내고 전체를 오픈 스페이스로 해서 이쪽에 도서관 기능을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투시도는 아닌데 조감도 형식으로 여기 이제 덮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형식이 되고요. 내부 공간에서 저희가 뭐 구체적인 디자인을 한 건 아니지만 1층도 이렇게
도서관으로 열리고 여기서 아이들이 뭐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실들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교실들이 이쪽 주변으로 둘러서 있어서 아이들이 이 공간을 쓰면서 서로 굉장히 다양한 상호작용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암 클러스터라는 공간을 만드는 거를 1차적으로 이 미래학교에서는 목표로 삼았던 사항입니다. 도서관 내부에서 이제 그 중정 쪽을 바라본 아트리움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네,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윈스턴 처칠이 한 유명한 이 말은 건축가가 한 말이 아니라 처칠이 한 말인데 제가 이제 그 어떤 책에서 보았을 때는 이게 이제 2차 대전 중에 영국 의회가 폭격을 당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그 의회의 로비에 가면은 두 개의 큰 벤치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게 그 양당 체제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을 상징하는 거여서 이제 처칠이 그런 공간적인 상징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걸 만드는 것이 우리가 그 개념을 집어넣고 만드는 것이지만 그 개념이 결국 어떤 스토리나 이런 걸로 전달이 돼서 그 공간의 사용자들의 인식에 다시 한번 영향을 주고 그렇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간과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건축가로서 교육 공간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교육 공간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해나가고 싶은 것은 아무튼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 주역들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근데 교육의 컨텐츠는 이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수업의 방식 이런 것들은. 근데 그거를 아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공간적인 세팅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교라는 그 하나의 공간 안에 아이들을 담아두고 그 아이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고 뭐 선생님들도 사실 그 구성원의 일부이신 거겠죠. 서로 상호작용하고 교류해서 영향들을 주고받고 굉장히 미래 사회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런 힘을 길러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하고 스마트에 너무 큰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좀 많이 우려했었어요. 이거는 그린 스마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큰 거는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가는 어떤 공간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일이고 그린하고 스마트는 이제 그거에 어떤 보조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공간적 개념과 철학을 먼저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로 아키텍트의 김정인 대표님께서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